그래서 월급 세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생활을 해서 보니까 카드 미지급 대금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 카드 미지급 대금을 갚기 위해서 실로 대출을 받고 현금 서비스를 받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고 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 내 명의의 빚이 분명히 이렇게 쓴 것도 없는 것 같은 2, 3천이 돼 있어요. 이 시기에 저한테 오면 얘기합니다. 지금 회생하셔야 된다. 지금 회생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상태에서 조금만 있으면 5천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중에서 회생파산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박기태라고 합니다. 2030 세대는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인데 이들이 벌써부터 파산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서 그걸 모아서 자산을 만드는 개념이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자산을 만들고 거기에 빚을 갚아가는 형식으로 자산 형성을 하거든요. 결혼할 때 처음에 요즘 옛날 같으면 돈을 모아서 10년, 20년을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땡겨서 아파트를 산 다음에 그 빚을 갚아가는 식으로 자산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장 파산을 하지 않았던 세대, 회생이 필요 없었던 세대인 청년 세대가 지금은 가장 많이 회생 파산을 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또 중요한 게 20대, 30대에 파산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희가 제일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주거 문제다. 주거 문제가 제일 문제라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브리핑 보면 39세 이하의 자산만 전년 대비 6% 감소했는데 이게 전체 세대 중에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왜 생긴 것이냐? 20대, 30대에서 빚이 늘어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됐든 집을 사는 문제가 됐든 주거 문제 때문에 빚을 지게 돼서 이것 때문에 열심히 주거를 샀는데 이게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빚만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거기다 월세를 내거나 전세 보증금을 내는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주거 문제를 제가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포모 심리, 뒤처질지 모른다는 심리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주거 문제랑 연관해서 부동산을 영끌해 산다거나 아니면 B2라고도 하는데 빚내서 투자를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게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구도 오르고 누구도 올랐는데 나만 여기 있으면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부동산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름 변호사로서 제가 못 나가는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시기에 강남 부동산을 영끌해서 산 친구들이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아놨어요. 저는 먼저 집을 안 사고 전세 살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은다고 생각을 했고 먼저 강남 부동산을 보통 이제 또 부모님이 돈 대주신 분들 있죠. 이렇게 한 친구들은 재산이 5억, 6억씩 늘어났는데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 해봐야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뒤처져 있으면 안 되겠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 일들은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빚까지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두 번째로 얘기했던 빚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입니다. 주식을 해보겠다, 부동산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이스피싱 검찰에서 전화 엄마 구해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 대부분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넣으면 얼마를 더 벌 수 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걸 찾으려면 추가적으로 돈을 얼마나 내야 된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돈을 넣게 되는 이런 사기 형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 포모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시적 소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돼요. 저 어릴 때 싸이월드가 있거든요. 저 어릴 때는. 싸이월드가 해보면 적어도 당시에는 자기의 취향을 자랑하고 내가 책을 읽었다 이런 건 자랑할지언정 싸이월드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썼다 이걸 직접 자랑하는 문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애매하게 보이죠. 싸이월드에서 책을 하면서 뒤에 차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과시를 했다면 지금은 대놓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 내가 명품을 샀다. 골프를 쳤다. 차를 샀다. 이런 거를 대놓고 자랑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소비를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만 내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럼 여기 뒤처지지 않으려면 나도 비슷한 정도의 사람으로 보이려면
어느 정도는 소비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거 문제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생긴 무리한 투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과시적 소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대, 30대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많은 빚에 시달리고 파산이나 회생에 가는 경우도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만나봤던 의뢰인들 중에 20, 30대 중 파산한 의뢰인이 있다면 한 케이스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파산으로 돼 있어서 제가 파산으로만 말씀드린 건데 저희 회사에 와서 개인회생 요청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20, 30대입니다. 20, 30대가 회생 비율이 전체 통계를 놓고 봐도 전체 절반이 20, 30대예요. 정확히는 20, 30대도 아니고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20대에서 30대 중후반 정도까지, 중반 정도까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거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회생과 파산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산으로 돈을 다 나눠주고 나는 돈을 안 갚아도 돼요 라는 게 파산이고, 회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를 통해 현재 가치를 갚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빚이 뭐 1억이 있다, 매달 얼마씩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을게요, 요게 회생이거든요. 그래서 60이 넘어간 사람들은 현재 새로운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이 낮죠,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생보다는 파산이 많은 편이에요. 반면 20대가 사지 멀쩡한 놈이 파산을 해. 사지 멀쩡한 놈이 파산을 해. 얼마라도 갚아. 이렇게 해서 회생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은 회생하는 경우가 많고 노년층으로 가면 파산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생 파산 전체 개수를 놓고 봐도 20, 30대가 전체의 한 4분의 1을 넘어서고 절반 정도 되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빚에 시달리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10대 중에 의뢰인 중에 회생한 예들은 수두룩 빽빽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고요. 20대 직장인 좀 좋은 회사였어요. 우리가 모두 이름을 알고 있는 호텔, 꽤 좋은 회사였는데 여기서 여행 관광 관련해서 일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하는 파트가 파트다 보니까 차도 조금은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BMW 미니,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외제차지만 이거를 월 리스료 이렇게 계산을 하면 7, 80만 원 나가죠. 처음에 30% 뭐 보증금이나 선납금 내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뭐 미니 정도만 돼도 월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월 소득이 300이에요. 300에서 자동차 할부금이나 이 경우는 리스나 렌트 비용, 할부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따로 들고 여러 가지 들잖아요. 차량 유지비에만 월 7, 80 정도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량 유지비에 추가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차를 갖고 다니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럼 주차비가 기본적으로 뭐 회사에 정규 주차를 하는 데만 10만 원, 싸도 10만 원, 비싸면 2, 30만 원도 들죠. 그렇게 들고 거기다가 차량에 뭐 쓰는 바테리도 한 번씩 날라올 거고 기름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면 차량 유지비로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3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차량 유지비에 쓰는 거고요. 우리가 숨쉬기만 해도 사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숨쉬기만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쓰는 휴대폰 비용,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월세라면 월세, 이런 점들을 해보면 밥 먹는 비용을 다 빼더라도 월 거의 100만 원 들어가요. 월세에, 관리비에, 휴대폰 비용, 기본적인 보험금 이런 것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밥 먹죠? 배달 음식 많이 먹죠. 배달 음식이라는 게 한 번 시키면 15,000원, 2만 원은 하잖아요. 아무리 싸게 먹어도. 그러면은 하루에 식비를 한 3만 원, 최소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인 생활자가 하루에 3만 원 식비면 아껴 쓰는 거예요. 아껴 쓰는 건데 3만 원씩 30일, 90만 원. 월급이 세후 300이면 그렇게 낮은 월급이 아닙니다. 세전 300만이면 모르겠는데 세후 300이면 세전으로 따지면 330, 40 정도 될 텐데, 이 정도면 그렇게 낮은 급여가 절대 아닌데, 차량에 100, 기본적으로 주거비 기본적인 거에 100, 거기다가 식대 100.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푼도 모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가끔 병원도 가야 되겠죠. 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 여행 가자 그러면 여행도 가야죠. 문화생활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문화생활비에 뭐 병원, 그리고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다던가, 나 미래를 위해 강의라도 하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남는 것들은 다 빚인 겁니다. 그래서 월급 세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생활을 해서 보니까 카드 미지급 대금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 카드 미지급 대금을 갚기 위해서 실로 대출을 받고 현금 서비스를 받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고 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 내 명의의 빚이 분명히 이렇게 쓴 것도 없는 것 같은 2, 3천이 돼 있어요. 이 시기에 저한테 오면 얘기합니다.
지금 회생하셔야 된다고. 지금 회생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상태에서 조금만 있으면 5천 됩니다. 특별히 쓰는 게 없어도 2, 3천만 원을 내가 연체하지 않고 갚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금방 5천이 되고요. 2, 3천만 원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냐면 돈 못 내면 하루라도 연체하면 카드에서 전화 바로 오잖아요. 매일매일 연체 전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루에 연체 전화를 몇 개를 받으면 일하기 힘들어요. 특히 회사 일하면 11시 이럴 때 전화 오거든요. 전화 오면 아주 젠틀하게 전화를 하지만 회사 동료들 다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예 죄송합니다 갚겠습니다 이게 함부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을 넌 나갔다 오는 거야 위에서 한 소리 듣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돼요. 막 심리적으로 점점 압박이 돼. 그래서 정신과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빚독촉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빚이 어버버버버 하는 순간에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 빚은 눈 깜빡하면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대가 특별히 뭔가를 쓴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 한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일반적인 생활을 했을 뿐인데 빚에 시달려서 회생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회생하고 파산은 다르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파산까지 가기도 하나요? 20대 파산도 있어요. 저희 의뢰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무슨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파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사례예요. 지금 얘기한 비슷한 사례인데 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한 2천, 5천까지는 회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빚이 1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회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회생이 되게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생각하는데 회생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빚이 1억이에요. 내 급여가 세후 한 260 정도, 한 200, 그러니까 세후 한 240 정도 된다고 한번 쳐볼게요. 월 내 최저 생계비가 한 156만 원에서 한 160만 원 정도 잡히거든요. 월 80만 원씩 12개월 960만 원, 월 12개월 960만 원이고 3년을 갚으면 한 거의 3천만 원 가까이를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체에서 10% 미만을 갚게 되면 회생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버는 급여가 월 240이 아니라 세후 월 200이다. 그러면 1억 빚을 회생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다 빚이 1억을 넘어선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면 회생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되게 얘들이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B2 같은 거. 특히 요즘에 정말 저는 파산 많이 하는 건 중에 하나가 분양권이에요. 특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요. 광고를 막 하거든요. 여기 뭐 역세권이고 뭐 좋다. 뭐 서울에 되게 좋은데 모델하우스 있죠. 분양권 같은 거를 사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가 1억 5천인데 1,500만 원 계약금만 내시면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등기 치시면 바로 팔려요. 그리고 그냥 임대 수익 주셔도 이자보다 아득히 많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분양권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특히 아니냐? 한 3, 4년 전쯤에 많이 사셨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당시엔 빌린 이자가 2%, 3%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6%, 7% 그 이상도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리고 그 공실이 막 발생을 할 것 같고 분양권 전매를 하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피를 막 5천만 원, 6천만 원을 줘야 나갈까 말까고. 즉 나는 빚만 있고 자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내가 20대 상태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분양권 전매를 받았는데 대출 이자만 갚고 있고 이 대출 이자를 갚아서 분양을 받는다 한들 미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보통은 이제 처음에 뭘 하냐면 분양권 해제를 해보죠. 합의 해제를 시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가기도 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소송이나 내용 증명으로 합의 해제하는 단계에서 성공한 경우도 많지만 안 되는 경우가 그래도 훨씬 더 많아요. 50%, 60% 이상. 이미 중도금을 낸 뒤에는 사실 80% 이상이 해제를 안 해줍니다. 왜? 해제를 해도 자기들이 팔 자신이 없거든. 시행사도 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안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내가 회생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막 분양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2개, 3개씩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낸 빚이랑 앞으로 나올 빚 보면 5억, 6억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급여가 250만 원. 그럼 회생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제 주변에 보면 20대에서 파산하시는 분들 태반은 잘못된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동산 담보대출, 분양권 대출 이런 대출을 하게 되신 분들이 결국은 답은 뭐냐? 파산이다.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파산으로 가는 건데 그게 거의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부동산 많았다. 투자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주식이나 코인으로 생긴 빚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담보가 없으니까.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뭐 1억, 2억 정도는 회생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죠. 그럼 회생을 하면 되고 회생을 하면서 좀 15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3년 갚으면 나머지 빚은 없어지는 데다 내 신용점수 이런 게 거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파산하게 되면 앞으로 생활에도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되도록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담보 가치가 막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히 뭐 빌라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도 막 지금 식은땀 흐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거 촬영해 보면 대부분 지식산업센터에서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뭐 해보겠다고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신 분들 많죠. 그런데 이거를 털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경우에는 파산만 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은 그래서 뭐 주식 투자나 사치나 이런 경우에 때문에 파산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파산 가는 경우는 잘못된 부동산 투자, 특히 분양권 관련된 것들이 제일 많고 그게 아니면 사기 피해들. 네, 사기 피해를 당해서 몇 억씩 막 사기 피해 당하고 특히 이제 P2P 대출이라 그래서 제대로 뭐에 대출을 하는 거고 제대로 된 의도의 대출인지도 별로 심사를 하지 않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구멍이에요, 제가 볼 때. 그냥 담보가치 평가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기도 뭐 애매한 게 은행도 얘가 그거 돈 빌려서 뭐 했을지 제대로 심사 안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은행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유는 담보가치 평가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혁신적 기업인을 위해서 이 자본주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니네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일종의 국가에서 특허라 그래요. 이런 거를 법적으로 특허라고 하는데 특별한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근데 은행은 사실 담보가치 평가만 하고 있죠. 그러고 있는 마당에 뭐 P2P 대출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굉장히 많은 대출을 본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들은 사기 피해로 인해서 그런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는 P2P 대출이랑 연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산 사례도 꽤 있다. 막 카드사에서 리볼빙을 받으라고 하고 하는데 이걸 리볼빙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리볼빙이 어떤 건가요? 리볼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리볼버 아시죠? 이게 권총, 돌아가는 권총. 리볼버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달에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데 이걸 다음 달에 낼 수 있게 해줄게.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네가 약정을 하면 원래 3월에 내야 되는 카드값을 4월에 대신 낼 수 있어. 이번에 카드값 왜 우리 지금 카드 어플 보면 카드값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봤더니 500만 원인 거야. 도저히 내가 월급으로 갚을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이번 달에 300만 원을 내고 다음 달에 200만 원을 내게 해줄게. 마치 리볼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해주는 걸 이제 리볼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볼빙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사실. 거의 이거는 뭐 할부나 다름없이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위험한 것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무이자 리볼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사실상 내가 카드사에서 연체 리볼빙 하는 만큼 뭐 200만 원을 이제 리볼빙 한다고 하면 200만 원만큼을 카드사에서 10% 이상의 금리로 돈을 빌리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굉장한 고리 대출을 받는 게 되고요. 사실상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이자의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근데 200만 원에 14%인데 연 14%면 월로 따지면 1%인데 그거 해봐야 2만 원인데 뭐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번 달에 500만 원 쓴 사람이 300만 원 갚고 200만 원 리볼빙으로 돌렸다고 해보세요. 이번 달에 500만 원 쓴 사람이 300만 원만 갚을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달엔 100만 원만 쓸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다음 달에 아껴도 300만 원일 겁니다. 그럼 300만 원 결제해도 그대로 200만 원이 남습니다. 결국 200만 원은 또 리볼빙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카드값을 리볼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연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볼빙을 통해서 연체 잔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월별 통계 보시면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이 2026년 2월 기준에 6.7조입니다. 그러니까 2월 잔액. 리볼빙이 지금 6조, 7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말하면 카드사에서 단기 대출을 6조씩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금리 사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느는 추세고요. 리볼빙을 써버릇하시면 사실 리볼빙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결국은 돌려막기까지 가게 돼서 그게 거대한 빚으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렇게 약간 뭐 카드 빚이든 뭐든 빚이 좀 쌓인 2030이라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빚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빚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빚이 얼마가 쌓여 있는 게 많은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한 달에 생활비 쓰고 남는 돈들이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는 게 월 700을 벌든 월 500을 200을 벌든 월 700을 벌든 남는 게 없다는 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카드로 쓰고 이제 통장에 돈이 스쳐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실제로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는 그 범위는 보통 어떻게 측정하냐면 내 빚이 내가 1년간 갚을 수 있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거저거 정말 아껴 쓰면 100만 원을 내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1년을 갚으면 얼마지? 12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1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정도다 라고 하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내 빚이 2천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빚을 없앨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빚을 없앨 고민을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갚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자를 조금이라도 못 갚은 연체 시기가 오고 그러면 전화를 받게 돼서 일을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쌓이게 되는 게 어떤 이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흔히 말씀드리는 하여튼 2천, 3천 전에 오시라 그래요. 무조건. 빚 3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생각할 때 빚 3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번 달에 뭐 좀 하면 3천이죠? 3천만 원부터.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에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했는데 계속 덩어리 3천이 남아있다. 이때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빚을 없앨 생각을 어떻게든 시작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 일단 내 빚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궁극적으로 회생파산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돈 쓰는 습관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또 회생이에요. 또 회생.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죠?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트래킹하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 행동하진 않아도 돼요. 왜 그 명상할 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말고 호흡을 읽으라 그러거든요.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관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 쓰는 걸 인위적으로 하는 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서 돈을 안 쓸 수 있는지가 보이고 쓸데없는 돈을 어디서 쓰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 계획과 재정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빚을 가지고 2천, 3천이 넘어가면 이때는 회생 파산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파산은 아닙니다. 파산은 아니고 회생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들어간 것 자체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파산은 변제가 아니지만 회생은 변제예요. 어느 정도로 회생이 변제냐면 제 의뢰인 중에 뭐 사기 이런 걸로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부러 회생을 합니다. 피해자들한테 돈을 변제를 하고 싶은데 변제 자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깜방 갈 것 같거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씩 변제하겠다라는 계획안을 세우는 의미로서 회생을 시작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는 회생은 변제를 시작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고 개인회생을 졸업한다 그러는데 3년간 성실하게 돈 갚고 마지막에 면책 받으면 내 신용점수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 빚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얼마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라.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빚이 내가 3천만 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더라도 고민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조율을 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또 해 나가셔야 됩니다.